자, 18회 마지막 18회에서 앞부분 해설해 드렸죠. 그 뒷부분에서 여러분들 물어봤던 거 또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종류의 광합성 세균이라고 했죠. 예, 문제를 항상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에서 보이는 과정은 우리 배웠죠? 물망에 오른 268C가 패끼치는 캐릭터다. 사이에 피치 접촉해서 다 똑같죠. 예, 그런데 이거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을 광분해시킬 수 있는 광합성 세균은 남세균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남세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광합성하는 세균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얘가 황세균인지 녹색 황세균인지 자색 황세균인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황세균이겠죠. 광합성을 하는 황세균이겠죠. 그래서 빛을 받아서 관계원 P870 똑같이 관계원이더라도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파장은 좀 다릅니다. 870 나노미터. 그래도 우리가 외웠던 거랑 비슷해요. 빛을 받아가지고 귀치는 캐릭터다. 사이에 PC 이런 식으로 해도 전자전달이 되네요. 이 B는 박테리아의 페오파이틴. 뭔지 몰라도 전자전달 할 때 우리 물망에 오른 268C가 퀴치는 이렇게 했죠. 퀴놀이 되겠습니다. 사이에 PC 시토크롬이 되겠죠.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전자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전자전달 과정에 수소연의 농도구배가 생기고 이수 농도구배로 ATP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이 전자전달 중에서 원래 에너지 준위 Q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 NADH 에너지 준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전달되려면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를 이용한 리버스 일렉트론 플로우가 일어나면 NAD 플러스로부터 NADH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여기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간은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죠. 제가 광합성을 하는 황세균은 절대 혐기성이고 그래서 산소를 아예 발생시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그림에서 보면 물의 광분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이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두 가지 사실 위에 그림 혹은 아니면 암기로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세균이라서 만약 전자공유체로 황화수소 H2S를 사용한다면 EH 플러스 두 개의 전자 주고 황이 생긴다. 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전자를 내고 황산화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화적으로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형 광합성 세균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세균이 나타난 다음에 현존하는 진핵 광합성 조류들이 나타난 겁니다. 지식형이에요.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자, 끝. 자, 두 번째 2번 다음은 식물에서 난 당대사의 일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펩시 말고 피자 세 번 MT 가엽 이런 거 외우라고 했죠. 식물에서 당대사에서 이 PEP를 옥살초산으로 바꾸는 건 PEP 카르복실라자고 이 과정은 세 번 MT 가엽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게 잘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 장소는 제가 말했죠. 세 번 MT 가엽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장소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지만 PEP가 옥살초산이 되는 이 과정은 항상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이 가 과정이 시포식물과 캠식물의 최초 CO2 고정 과정이다. 이거는 그냥 암기로 해결을 하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외우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옥살순이 됐다가 이제 말산의 형태로 캠식물은 액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포식물도 옥살초산 형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말산 형태로 이동한 다음에 말산 효소에 의해서 말피 과정에서 CO2 나오고 NADPH 혹은 NADH가 만들어지고 피르부산이 된다. 이때 나오는 이 CO2를 켈빈 에로에 넣어서
포도당을 합성하죠. 캠식물은 낮 동안에 엽록체에 CO2를 공급하는데 이 다과정을 이용하더라. 맞습니다. C4 식물도 엽록체에 CO2를 공급하는데 다과정을 이용하죠.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6번이죠. 자, 그 다음에 루비스코에 대한 효소 다음 문제 5번.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 이름이 RUBP에 탄소인 CO2를 더하는 카르복실레이즈 활성도 있고 산소를 더해진 옥시게네이즈 활성도 있어서 루비스코라고 한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UBP에 산소를 넣는 작용도 루비스코가 하고요. 똑같이 RUBP에 CO2를 첨가시키는 효소도 루비스코다. 이렇게 산물이 다르죠? 지식형. 산소를 집어넣으면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리콜성과 탄소 3개짜리 PGA가 만들어지고 RUBP에 CO2를 넣으면 PGA 2분자가 만들어지죠. 그때 이 둘의 조절은 뭐에 의해서 되냐? 외우라고 했죠. 첫 번째, 얘는 산소가 많을 때, CO2가 적을 때, 그다음에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다음에 루비스코가 CO2를 고정할 때는 산소는 적고, CO2는 많을 때. 그거 말고 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스트로마에 마그네슘이 많거나 pH가 증가하거나 CO2가 많은데 그게 기질로 많은 것도 있지만 이 효소의 아미노산에 CO2가 붙어있는 카르복시라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수업생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pH가 증가하는데 어디? 스트로마의 pH죠. 틸라코이드의 pH가 아니라 스트로마의 pH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스트로마의 마그네슘이라서 틀렸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빛도 이 루비스코의 활성을 촉진시킨다고 했죠. 간접적으로 빛.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항상 생물은 외우는 게 더 우선이야.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 이 표현이 좀 애매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그냥 지식형 보기라서 이런 거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가슴속 깊이 이해하면 시험 문제 보기는 좀 애매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애매하다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던데, 예, 그쵸. 애매한 것 좀 맞아요. 틸라코이드 pH가 뭐에 대해서 증가해, 뭐에 대해서 감소해 이런 기준이 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항상 대조군이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꼭꼭 암기하시고 시험 문제를 본다면 시험 문제는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의도로 냈는지 알겠죠? 이걸 외워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낸 겁니다. 자, C3 식물에서 광호흡 촉진 조건, 스트로마의 산소 농도 증가 맞죠? 산소, 루비스코는 스트로마에 존재하거든요. 산소가 많으면 RUBP에 산소를 더하더라. 맞다. 자, 그 다음에 빨래. 이게 좀 이제 애매한 조건이라는 거죠.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은 기공이 닫히는 조건. 그러면 기공이 닫히면 산소가 바깥으로 못 나가서, 산소가 빛이 많을 때 기공이 닫히면 물로부터 산소가 발생하면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RUBP랑 산소가 더해진다. 그래서 이게 선호관계 좀 그래. 이런 게 이제 뭐 매가 모이고서는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낼 때 그 사람이 출제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이렇게 짧게 되면 어떤 의도로 냈는지를 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앱시산이 증가하면 기공이 닫히겠지. 그러면 산소가 많을 거고 RUBP랑 더해질 거야. 이렇게 한 의도로 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앱시산이 분비가 증가됐다는 게 기공이 닫혔다는 거랑만 1대1이지. 그게 꼭 산소가 증가했던 거랑 어떻게 꼭 1대1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문제가 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24년 증가했을 때 기공이 닫히고 산소가 많아서 RUBP랑 산소랑 더 잘 결합하는 조건이 된다는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형으로 니은 같은 경우 엡시엔 증가하면 무조건 광흡이 일어난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야. 암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더 주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튼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냈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거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건에서 산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표현되어 있다면 니은이 맞는 답일 수 있다. 문제가 조금 완벽하지 않은 거 인정해요. 자, 그러면 디귿, 다습한 기후. 산소가 많이 있을 때 광호흡이 일어나는데, 다습하면 식물은 기공을 또 연다. 습하면 기공이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장소에 산소가 많이 없다. 기공을 통해 산소가 나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은이랑 비슷하게 1대1로 설명이 좀 그렇고, 이런 논리가 있다면 다습한 기후더라도 기공이 열려져 있으면 산소가 높지 않으니까 루비스코가 광호흡을 잘하지 않는다. 이런 의도로 낸 거죠. 그래서 다습한 기후에서는 열대우림에서는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건 광호흡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열대우림을 볼 수 있겠죠. 열대우림은 비가 많이 오는 더운 지역인데, 덥다고 해서 무조건 광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죠. 다습한 기후에서는 광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호흡의 촉진, 스트로마의 pH 증가 조건은 광합성이 증가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광합성이 증가. 광합성을 하는 건 루비스코니까, 루비스코와 CO2랑 더하고 있다는 건 루비스코가 산소랑은 잘 결합을 안 한다는 조건이니까, 이것도 광호흡 감소 조건이 되겠죠. 광호흡은 감소 조건. 그래서 증가 조건으로는 기억과 니은이 맞다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22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꽤 뒤로 가죠. 이거는 제가 기출행 추론에서 풀어드리는 문제고요. 피트 기출 문제고요. 이 문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잎 세포에서의 세포막과 엽록체막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안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잎의 세포막이고,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엽록체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ABCD는 막을 통한 어떤 물질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림 나는 이 잎에서 온도에 따른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단위 시간당 CO2 출입량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온도에 따라서 총 광합성량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광합성하는 건, 예를 들어서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있다고 해보자. 루비스코라는 효소는 온도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광합성이 증가했다. 이 온도 이상이면 이 루비스코가 변성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감소된다. 자, 이건 온도에 따른 루비스코 활성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흡량에 대한 요 그래프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효소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량. 그래서 호흡량을 담당하는 효소와 광합성을 담당하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의 최적 온도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이 공식 꼭 외우겠죠? 총 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 플러스 호흡량이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걸 이용한다면, 자, 45도라고 하는 조건을 봤을 때 45도에서는 쭉 올라가 보면 총 광합성량과 이걸 뭐 22라고 해볼까요? 호흡량이 같죠? 정확한 값을 모르겠지만 둘이 만난다는 건 확실해. 그렇다는 건 순광합성량은 0이란 뜻이겠죠. 총광합, 이 온도에서 광합성은 해. 근데 그만큼 호흡을 해.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일단 엽록체 안으로 22만큼 CO2가 들어간다고 해보자. 광합성을 하려면 엽록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때 엽록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22만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림 그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실제 네트로 따졌을 때는 이 45도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22만큼의 CO2를 엽록체가 모두 갖다 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순 광합성량은 없다. 합성하는 만큼 모두 다 지금 포도당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CD, 이 세포에서의 CO2의 이동은 없겠죠. 세포에서 CO2 이동. 세포에서 CO2 이동은 C와 D가 되겠습니다.
C와 D에서의 이동량은 같다.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같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CO2가 모두 엽록초에 사용되니까 이 세포의 밖으로 나오는 CO2도 안으로 들어가는 CO2 양도 0이거나 아니면 절대량으로 따지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순광합성량이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런 그래프 봤잖아. 빛의 세기에 따른 CO2의 방출량과 이건 빛의 세기야. 온도가 아닙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CO2의 방출량과 흡수량. CO2가 어떤 식물 개체에서 방출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0일 때를 우리가 순광합성량이 0이다. 이때는 광합성의 양과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식물에서 CO2가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네트로 따졌을 때는 C와 D의 양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실제는 이럴 수 있다고. 왜 이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 실제 바깥쪽으로 CO2가 1만큼 나와. 안으로 1만큼 들어가. 왜 그러냐면 22만큼 CO2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했는데 1만큼 나가고 21만큼은 엽록초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네트로 따졌을 때 CO2의 유출량이 없다는 건 1만큼의 밖에서 들어간 얘가 더해져서 22만큼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C와 D가 꼭 0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C와 D가 11일 수도 있어.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C와 D는 똑같이 22일 수도 있고 33일 수도 있고 44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45도씨에서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C를 통한 CO2 이동량과 D를 통한 CO2 이동량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50도. 자, 50도에서 50도. 자, 50도는 어떤 조건이냐면 광합성은 전혀 안 하는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 루비스코 같은 효소가 완전 변성돼서 광합성은 안 해. 그러니까 엽록체 안으로 들어가는 CO2가 없겠죠. 광합성을 안 하니까. 엽록체는 호흡도 안 하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CO2 없겠죠. A, B는 거의 다 0일 거라는 거지. 근데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엽록체가 죽긴 죽었지만 그냥 CO2가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50도씨에서는 A와 B의 이동량이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C와 D를 보면 호흡 50도에서는 호흡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녹색 50도를 보면 호흡량이 한 25 정도.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25만큼의 CO2가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엽록체가 전혀 안 쓰니까 바깥쪽으로 CO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식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CO2는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때 C의 양은 D의 양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얘는 틀려요. A와 B의 이동량은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총광합성량과 순광합성량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총광합성량의 최대값을 가지는 온도는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죠. 약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잘 보면 30도. 자, 그다음에 순광합성량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공식에 의해서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 빼기 호흡량 하면 순광합성량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 녹색을 빼면 5도에서는 여기고요. 20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빼면 돼. 여기죠. 그다음에 25도는 5만큼 빼니까 여기. 30도에서는 2칸 빼야 되니까 여기. 35도는 2.5칸 빼야 되니까 여기. 그래서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순광합성량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되죠. 순광합성 그래프에서 호흡량 그래프를 잘 보고 빼면 돼요. 그럼 이때 최대값은 약 20도에서 25도 사이가 되네요. 20도에서 25도. 총광합성량과 순광합성량 최대값을 가진 온도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은 맞는 보기.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예요. 끝.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나올 거라서 해드릴게요. 별로 어렵진 않지만 이거는 벤슨의 실험인데 앞으로 나올 거니까 꼭 공부해라. 어떤 식물이라고 했지만 우리 C3 대사하는 걸로 시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ATP 없어. NADH 없어. CO2만 있어. 첫 번째 조건 CO2만 있어. 그 다음에 1번 구간에서는 CO2가 없어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ATP랑 NADPH가 존재하겠죠. CO2는 C3식물에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조건은 없지만 ATP랑 NADPH는 그 분자 자체로 저장되기 때문에 2번 구간에서 빛이 없더라도 ATP와 NADP 일정량이 있고 CO2가 있다면 얘가 1대2 대 3의 비율 때문에 포도당의 생각성이 잠깐 되죠. 그러나 곧 ATP랑 NADPH가 고갈되니까 포도당의 합성은 광합성의 속도는 떨어지죠. 근데 그 다음 구간 빛이 있어. 그럼 ATP랑 NADPH 있어. CO2도 계속 넣어줘. 그럼 세 개가 모두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계속 일정하게 포도당이 합성되는 겁니다. 자, 스트로마에서 NADPH. 원래 스트로마에서 NADPH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빛의 양과 비례하죠. T1에서는 빛이 없고 T2일 때는 빛이 있으니까 T2일 때 더 양이 많다라고 한 것은 맞고요. O2 생성량도 빛이 있을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로 산소가 발생하니까 빛이 있으면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구간이 빛이 있으니까 O2 생성량은 1이 더 크죠. 자, T3일 때 스트로마에서 이렇게 된다. 됐죠? T3 조건은 세 번째 조건인데 세 번째 조건은 1대1 대 3 ATP도 있고 NADPH도 있고 CO2도 있으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맞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7번.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빛 조건은 ATP와 NADPH로 전환을 시키고 CO2가 있으면 CO2를 전환시킨 다음에 이게 1대1 대 3으로 존재할 때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ATP랑 NADPH는 저장될 수 있다. 이걸 외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도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넣은 거죠. 엥겔만의 실험과 루벤의 실험. 엥겔만의 실험은 우리가 프리즘으로 빛의 파장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핵함이라고 하는 조류에서 광합성의 정도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빛의 파장을 나눴을 때 원래 식물이나 조류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파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파장을 잘 흡수해서 그 영역에서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녹색 파장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를 덜 발생시키죠. 지식형 1번에서 호기성 세균. 근데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많은 곳에 몰리는 거니까 산소가 많이 나오는 적색광과 파란색에서는 많이 모이고요. 녹색광에서는 적게 모이겠죠. 녹색광은 핵함이 빛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광합성의 명만이 일어나지 않아서 산소 발생하지 않아서 세균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녹색광보다 적색광이 더 많이 모이는 게 맞고요. 니은 2에서 발생한 기체는 순환적 광이산의 산물이다. 자, 2에서 발생한 기체. 자, 루벤의 실험. 루벤이 한 플라스카에 CO2랑 H2O를 넣고 다른 플라스카에 CO2, H를 넣는데 각각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다르게 한 거죠. 처음에는 CO2, 여기는 H2O인데 여기 방사선 동위원소. 두 번째 플라스크는 CO2의 산소의 방사선 동위원소, H2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면 이때 발생한 산소는 물로부터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산소가 발생하고 두 번째에서는 물에서부터 똑같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실험에서 산소들은 무조건 발생한 기체는 다 산소인데 산소는 무조건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죠. 우리 이거 외웠죠? 비순환적 광인산화로 물이 광분해될 때 산소가 발생하죠. 순환적 광인산화일 때는 물이 광분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려요. 2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광합성에서 물로부터 산소가 유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에 방사선이 있으면 산소에 방사선이 있고 물에 방사선이 없으면 산소에 방사선이 없으니까. 근데 1번 조건으로는 어디서부터 산소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한다는 건 알았지만 물로부터 발생한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1번 때문에 틀려요. 기억만 맞습니다. 끝.